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법과 정치 이제 6순위입니다. 6순위. 예, 사법부 헌법재판소죠. 예. 일단은 사법부의 이제 사법의 독립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의 구성.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일단 사법부의 의미와 기능을 보면 사법부는 뭐냐면 법을 판단하고, 그렇죠. 재판이 판단이죠. 그리고 다시 최종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을 유죄, 무죄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니까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법부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행정부와 사법부를 비교해서 행정부는 법이 만들어지면 누군가가 그 법에 대해서 심판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렇죠, 바로 법을 행동으로 옮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은 보통 국가기관의 능동적 작용이라고 얘기하고요. 사법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법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죠. 그러다가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판단을 요구하면 그때 재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청구가 없으면 사법 작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은 누군가의 청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국가적 작용이기 때문에 수동적 국가 작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것 좀 차이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럼 사법권의 독립은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은 법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국가 작용이기 때문에 사법이 잘못됐을 때 이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이 잘못됐을 때 사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사법은 최종적 국가 작용이기 때문에 사법이 잘못되면 그 이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사법 과정은 훨씬 더 공정해야 돼요. 그 공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지켜져야 되냐? 사법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지켜져야 되죠. 사법의 독립은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오는 게 재판상에서의 독립이고요. 두 번째 법관의 신분 보장이죠. 예. 이거 말고도 사법부를 입법부와 행정부에 예속된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된 부서로 그러니까 독립된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 구성한다. 이런 것들도 물론 사법의 독립이 되기는 해요. 예. 그럼 일단 재판상의 독립은 뭐냐? 법관은요,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률과 자신의 양심의 근거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 아셨죠, 여러분들? 즉, 어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률과 양심의 근거에서 법관이 재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법의 독립의 재판상의 독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예전에 그 광우병 한참 막 데모하고 막 그 집회죠. 예, 집회할 때 저녁에 야간 집회, 그때 당시는 이제 야간 집회가 금지가 되던 시대인데 야간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몇몇 분들이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은요, 야간의 집회금지 조항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가지고 야간 집회 금지, 그러니까 야간 집회를 어긴 것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했었어요. 헌법 소원을 청구해 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당시 대법관이 일반 법관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나 아마 그래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간 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빨리 진행해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일반 법관들이 이거는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당시 대법관한테 어떤 반발을 하고 항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법부 내에서 대법관이 일반 법관에게 빨리 재판해 라고만 얘기를 해도 이것도 사법의 독립에 어긋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재판이라고 하는 건 법관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재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강요나 간섭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사법의 독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관의 신분 보장이죠. 일단 법관은요,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같은 경우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사적 측면에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그 다음에 국회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때 대통령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기보다는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원수라고 하는 거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보다도 국가의 가장, 국가를 대표하는 어떠한 인물로 또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대법원장, 대법관을 뺀 나머지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사법부 스스로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인사와 관련된 행정부, 입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분보장에서 이제 꼭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또는 무엇에 의하지 않으면 탄핵, 입법부의 탄핵이 아니면, 즉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입법부의 탄핵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해임되거나 파면될 수 없다. 즉 법관이 아주 잘못했을 때, 어떤 법을 어겨서 그걸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그걸로 입법부에 의해 탄핵이 되지 않는다라면 다른 이유로 법관의 어떠한 그런 직업적 신분을 위협할 수 없다. 그런 신분이 보장돼야지만 법관이 양심과 소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일단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대법원 있죠? 교재에 보면 대법원이 어떤 것들을 담당하는지가 나오는데 꼭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민형사 모든 재판에 있어서의 상고심을 담당합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상고심. 상고심이 뭐냐면 3심이죠, 3심. 즉 대법원은 항상 민형사 사건의 세 번째 재판을 담당한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어떤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항고 심판 또는 재항고 심판한다. 이 부분은 거의 다 시험에 안 다루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외워둬야 되는 게 뭐냐면, 대법원은요, 명령이나 규칙, 처분에 대한 위법, 위헌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 건 법률보다 하위법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은 지자체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규정하는 거죠. 또는 행정처분, 이런 것들이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그리고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최종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다?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고등법원이죠, 여러분들. 고등법원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고등법원은 민형사 재판의 2심을 담당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2심을 담당하는 경우는 아니다. 왜냐하면 민형사 사건이 이게 얼마냐, 큰 사건이냐 작은 사건이냐에 따라서 보통 작은 사건인 경우엔 1심을 잘 기억하세요. 지방법원 합의부가 먼저, 지방법원 단독부가 먼저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 단독부라고 하는 건 판사 1명이 재판을 하는 거고요. 지방법원 합의부라고 하는 건 판사 3명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벼운 사건들은 민사나 형사나 다 지방법원 단독부가 1심을 담당하고, 그럼 2심은 누가 담당하냐?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을 합니다. 3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담당을 하고요. 반면에 민사나 형사 사건에서 좀 중대한 사건이 있죠. 보통 민사에서는 1억 원 이상의 사건이고요. 형사에서는 최고형이 3년 이상의 중형인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요,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을 해요. 그리고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
2심을 고등법원이 담당을 하고 3심은 다시 대법원이 담당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등법원은 민사나 형사의 2심을 담당하는데 모든 2심을 담당하는 건 아니고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했던 재판 사건에 대해서만 2심을 담당한다. 예, 그렇게 꼭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가정법원 있고요. 예. 뭐 가정법원은 주로 이제 가사와 관련된 사건,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양과 관련된 거,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그 그러니까 범죄 소년이나 촉법 소년에 대해서 보호 처분 같은 것을 내릴 때는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법원 있죠, 여러분들? 이제 군사법원 있죠? 예. 그래서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법원. 네. 특허법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특허 재판을 담당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신급제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행정법원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원이 구성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재판의 원칙입니다. 예. 재판의 원칙에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바로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재판하는 과정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공개가 돼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공개 재판. 그 다음에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증거 재판주의. 예. 요 두 개 좀 그냥 뭐 간단하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신급제입니다. 신급제. 신급제는요, 이 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원을 심이라고도 하는데, 심에 급을 둔다는 거죠. 즉, 법원에 급을 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법원에 급을 두냐면, 가장 높은 게 바로 대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 있죠, 여러분들? 고등법원 또는 특허법원. 그리고 나서 이제, 예, 지방법원. 그 다음에 군사법원. 그리고 행정법원, 그리고 가정법원. 예. 그럼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대법원하고, 그 다음에 고등특허법원하고 지방군사법원. 이렇게 우리가 급을 몇 개로 나눴습니까? 지금 현재 3개로 나눴죠. 그래서 3개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각 급별로 재판을 한 번씩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3개로 나눈 겁니다. 즉, 3개로 나눈 것은 재판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재판받게 하려고 3개로 나눈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심제를 원칙으로 하냐면 3심제를 원칙으로 해요. 예. 왜냐하면 급이 3개니까 결과적으로 재판을 몇 번 받을 수 있다? 3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근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첫 번째 예외가 뭐냐면요. 이제 한 번만 하는 거죠. 1심제가 원칙인 경우. 1심제가 원칙인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요. 계엄령하에 무슨 재판? 군사재판. 예. 그 다음에 무슨 재판이죠, 여러분들? 이제 선거재판이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2심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무슨 재판이 있다? 특허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선거재판에서 모든 재판이 다 1심제로 가는 건 아니고요. 선거재판에서 2심제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신급제도에서 2심인 경우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교재 214페이지입니다. 특허재판, 그리고 지방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재판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하고 기초자치단체장 재판은 2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거재판은 몇 심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들? 1심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 선거재판에서 지방의원하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예. 요 선거재판은 2심을 원칙으로 한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올해 바뀐 법안이 있어요. 올해 바뀐 거요. 그럼 무슨 재판이냐면 요 특허 재판인데요. 특허 재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특허권 자체, 이게 특허 자체가 혹시 그 위원들이 뭐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특허 기술이 아닌데 특허 기술을 줬을 경우에 심결, 그러니까 이 심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결 재판이 있고요. 특허권이 침해됐을 때 특허권 침해에 대한 침해 소송, 즉 특허권 침해에 대한 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원래는 모든 특허 재판이 다 원래 2심이었는데, 예. 특허권 침해 소송, 침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올해부터 몇 심으로 바뀌었다? 3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법 바뀐 거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전히 특허권 심사, 심결에 대한 재판은 몇 심이다, 여러분들? 2심입니다. 예. 그래서 특허권 침해 소송의 경우에는 특허 재판이 2심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 심사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특허법원이 1심을 담당한다. 그래서 특허 재판도 종류가 나눠져서, 예. 하나는 2심, 하나는 3심제를 적용한다는 거. 올해 1월 1일 날 법이 바뀐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방법원에서는 보통 이제 뭐 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민형사상 재판을 많이 하죠. 예. 1심 또는 몇 심을 담당한다? 2심을 담당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이 합의부인 경우에는 2심은 고등법원이고 1심이 단독부인 경우에는 2심도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2심도 담당 또는 1심도 담당한다. 기억해 두세요. 예. 그럼 이런 신급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제도가 또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상소제도입니다. 예. 저는 상수고요. 얘는 상소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러면 신급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상소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급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상급심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심 재판을 했는데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2심을 청구하는 거, 또 2심 재판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몇 심을 청구하는 거죠? 3심을 청구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바로 상소제도라고 합니다. 즉 신급제도에 따라서 법원의 급이 3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소제도도 존재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1심에서 2심을 청구할 때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2심을 청구하는 걸 우리가 항소라고 하고요. 예. 또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다시 3심을 청구하는 걸 상소라고 합니다. 아니다, 죄송해요. 상고라고 해요, 상고. 그래서 항소가 있고 상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심 재판을 항소심이라고 그러고 3심 재판을 상고심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법원에서 보면 항상 판결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 형사재판 관련된 거 하다가 배상명령제도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었죠. 형사재판 과정에서 예,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까지 같이 하고 그럼 법원은 이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명령을 내리죠. 아, 이렇게 법원은 판결만 하는 게 아니라 명령과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보석 신청을 했을 때 보석에 대한 결정,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죠. 이런 법원의 1심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만이 있을 때 상고심, 즉 상급법원에 다시 청구하는 거. 그때 이제 우리가 항고라고 합니다. 항고. 그래서 항고했는데도 법원의 결정과 명령이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안 나왔을 때 다시 상급법원에다가 법원에 대해서 결정과 명령을 요구할 때 있죠. 그럼 우리가 바로 이제 재항고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소제도에서 상고나 항소는 법원의 판결이 불만이 있을 때, 그리고 재항고하고 항고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불만이 있을 때.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보셨고요. 예.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갈게요. 요즘에 가장 핫한 기관이죠. 예. 헌법재판소.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12월 6일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9일이니까 3일 정도 있다가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의결을 하기로 했었죠. 예, 국회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재판을 하겠죠.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안국동에 있어요. 예, 안국동에. 거기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 집회하는 장소에서 그 안국동에서 왼쪽으로 가면 경복궁이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정덕도서관 쪽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예, 종로. 꼭 서울 사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꼭 하는 것 같다. 그쵸? 예. 이제 그쪽에 보면 헌법재판소 건물이 있죠. 예. 북촌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진짜. 그 북촌 쫙 구경하고 내려오다 보면 헌법재판소도 들려서 보실 수 있어요. 예. 일단 헌법재판소의 그 의의하고요. 예. 그 다음에 구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 권한이 뭐 아주 중요하니까 권한을 좀 많이 볼게요. 일단 헌법재판의 의의. 보통 우리가 재판은 법률을 해석을 해서 법률을 가지고 어떤 사건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은 헌법을 해석해서요. 헌법을 해석을 통한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뭐 일반 사건들에 대한 재판은 거의 안 하고요. 정치적 사건과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 탄핵하는 것들도 정치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3년 전인가요? 예, 그 통합진보당 위원정당 해산했던 것도 정치적인 사건들이죠.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게 바로 헌법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나오는데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에 대한 독립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의 수호기관이라고도 하고요. 예. 또 헌법재판소는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느 부서에도 소속이 돼 있지 않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갈등과 어떤 이런 분쟁을 판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구라고도 합니다. 즉 국가기관에 대한 견제기구죠. 아셨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예. 헌법재판관은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명 중에 3명은 누가? 대통령이 지명을 하죠. 그리고 3명은 누가 선출합니까? 국회에서 선출을 하죠. 예. 보통 이제 여당이나 다수당이 2명 정도를 추천하고 야당이나 소수당들이 1명 정도 추천을 해요. 예. 그래서 3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명은 또 누가 지명합니까?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죠.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그 대통령이 3명 지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 그리고 국회에서 3명 선출하지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지명되고 선출된 분들이 바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럼 임명은 누가 하냐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헌법재판관 구인 중에 9명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3명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지만 최종적으로 이들에 대한 임명권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대통령이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게 예전에 한번 수능에 나왔었을 때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고, 오답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거의 한 76%인가 80% 육박했던 것 같아요. 이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니지, 3명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지명, 선출, 지명만 하고 최종적인 임명은 누가 한다고 여러분들? 바로 대통령이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여러분들 6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이 9명 중에 1명을 이제 뭘로 뽑는 거죠?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뽑아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 소장은 누가 뽑느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인하고 좀 다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인은 대통령이 지명, 국회가 선출,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다시 임명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다시 임명을 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그 9명 중에 1명이 뽑히지만, 그러니까 9명 중에서 1명을 그들이 스스로 뽑는 거죠. 반면에 헌법재판소 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 이게 뭐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단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헌법소원, 이거 좀 할 게 많으니까 나중에 넘어가고요. 좀 쉬운 거서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위헌정당 해산 심판권. 예.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예. 기관 권한 쟁의 심판권. 예.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탄핵 심판권.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위헌 법률 심판권이죠. 위헌 법률 심판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예, 헌법 소원 심판권. 그래서 아니 요즘에 저도 이제 뭐 촛불 집회를 참여는 잘 못하지만 촛불 집회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 김재동 씨가 나와서 헌법에 권리란 말은 딱 한 번 나온다. 예, 헌법 2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란 말은 딱 한 번 나온다 그러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권한이란 표현만 계속 나온다 그래요. 그럼 권력과 권한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권력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예,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런 결정된 의사와 정책을 통해서 상대를 예, 어떤 상대에게 어떤 행동들을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는 행동들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권력이라고 하면 권한은 힘이 아니에요. 권한은 지위예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위, 위치에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즉 헌법재판소의 권한 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은 각각의 국가기관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힘으로써 이렇게 국민에 의해 군림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삼 권한과 권력이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비슷하게 쓰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는 보통 권한하고 권력을 잘 착각하지 않나요? 부모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뭔가를 지시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위치에 있는 거지 자녀들 위해서 군림한 권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공무원이 돼서 뭐 7급이나 6급, 5급 그래서 이제 조금 급수가 높은 공무원이 돼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거지 예,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뭘 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력과 권한을 자꾸 착각을 하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으면 마치 누구 위에서 군림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부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는데 권력은 없습니다. 예, 권한만 있을 뿐이죠. 그럼 위헌정당 해산 심판권은 예, 위헌정당 해산 심판권은요. 여러분들 여기 뭐 그냥 말 그대로 정당이 위헌 즉 헌법의 질서에 어긋나서 운영되는 거죠. 즉 헌법의 질서에 어긋나게 운영되는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헌법재판소는 심판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청구는 누가 하느냐? 청구는 정부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예. 물론 청구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지만 청구는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정당을 대상으로 청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에 총 몇 명이 여러분들? 예. 6인 이상이 찬성을 하면 청구권자의 청구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인용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은 누군가가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이 청구됐을 때만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청구권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걸 우리가 보통 인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청구권자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바로 기각입니다, 기각. 예. 그 다음에 각하는 뭐냐면은요, 청구권자의 청구가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구를 신청해야 되는 기간을 넘어섰거나,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이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이 청구하는 거긴 하지만 반드시 국민이 변호사를 통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청구했다? 이런 경우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 예, 결정이 납니다. 각하 판결.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은 뭐냐면요, 당신의 주장은 타당하지만 그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집이 조그맣게 있는데 옆에 큰 아파트가 들어서요. 그래서 아파트 때문에 이제 일조권이 침해될 때 우리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정말 건축물을 너무 따닥따닥 붙여서 건축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가 크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막 건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건축을 해서 층수가 상당수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미 층수가 올라갔는데 거기다 붙잡고 건축허가 취소를 하면 이미 지어놓은 거에다 허물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사정 판결이라고 하는 걸 해요. 예. 이런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을 할 때 크게 인용과 기각, 각하, 사정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9명 중에 6명은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관권한쟁의 심판이 있죠, 여러분들. 기관권한쟁의 심판도 그냥 단어만 잘 보시면 돼요. 국가기관들끼리 그 기관들 간의 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게 바로 누구다? 헌법재판소다. 그럼 이건 당연히 누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국가기관들이 서로 청구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새벽에 아마 몰래 법안을 통과시킨 새벽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과연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언급도 얘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소집해서 직권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아마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기관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런 것처럼 국가기관들끼리 그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러면 여기에는 몇 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청구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만 좀 예외적인 거니까 외워두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석 재판관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7인이 출석했다라면 4인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8인이 출석했다라면 4인이 아닙니다. 4인은 절반이지 과반이 아니죠. 과반은 항상 반을 넘어야 되니까 만약에 8인의 재판관이 출석을 했다라면 그때는 5인이 과반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9인 모두가 출석했다 그러면은 5인이 과반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좀 다르니까, 예외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탄핵 심판권이 있죠, 여러분들. 예. 탄핵 심판권은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누가 할 수 있냐면 국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국회가 누구를 탄핵할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 탄핵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탄핵할 수 있는 게 누구죠, 여러분들? 바로 법관들입니다. 법관.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하려고 할 때 대통령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을 해야 되고 찬성을 해야 되고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 법관 같은 경우에는 제적의원의 절반 이상, 즉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러면 탄핵 심판이 국회 청구가 인용되려면 몇 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똑같이 9인 중에 6명 이상이에요. 즉 9인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된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헌법률 심판권. 위헌법률 심판권은 누가 하는 거냐면 첫 번째 법원이 합니다. 근데 어떤 법원이 하냐면 일단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야 돼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즉 담당 법원이죠. 잘 보세요 한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봤을 때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간통죄 같은 거죠. 간통죄를 위반했다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법률은 형법상의 간통죄 조항이죠. 그런데 간통죄 조항은 자칫 헌법상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즉 문제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을 즉 그 법률을 가지고 재판했을 경우에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뭐가 침해될 수 있다?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훼손될 여지가 있다. 즉 이런 경우에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청구 주체가 누구라고요? 법원이라고요, 법원. 반드시 뭐가 진행 중이어야 돼요? 재판이 진행 중이어야 돼요. 됐죠, 여러분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즉 재판을 하는 사법부가 입법부가 만든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거니까 입법부에 대한 심사로 볼 수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몇 명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법원의 청구가 수용되고 인용되느냐? 9인의 재판관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수용된다. 아셨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뭐죠? 헌법소원 심판이죠.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다.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바로 국가, 기관. 그 다음에 또는 뭐를 가지고 할 수 있다? 법률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기관,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기관은 바로 행정기관 얘기합니다.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그걸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법률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받고 있는 법률의 위헌 여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헌법소원이고요. 국민의 헌법소원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헌법소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헌법소원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이 얘기는 행정처분의 위헌을 통해서 행정처분의 취소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마지막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도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뭐 할 수 있느냐? 행정처분의 취소나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두 번째, 행정소송을 먼저 할 수 있고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행정처분이 취소나 철회가 되지 않았을 때, 즉 행정심판과 소송을 반드시 먼저 거치고 이 두 과정을 통해서 기본권이 구제되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은 언제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한번. 일단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또는 피고는, 아셨죠 여러분들?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이 들 때 법원에다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법원에다가 이 법률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해당 법률에 대한 법원이 직접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해달라고 제청을 해요. 뭘 청구한다고요?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청구해달라고 제청을 합니다. 제청. 즉 법원에다가 먼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법으로 재판하면 내 기본권이 훼손되고 침해되는데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청구 좀 해주실래요? 법원에다가 먼저 이거를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법원이 내 요청을 기각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법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법률 가지고 그대로 우린 재판할 겁니다라고 해서 기각했다. 그러면 그때 직접 해당 법률에 대해서 직접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래서 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위헌법률 심판 청구 제청, 또는 어떤 책에 보면은 위헌법률 심판 신청 제청이라고도 하는데 어차피 같은 거예요. 법원에다 위헌법률 심판 청구해 주세요라고 먼저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이 기각되면 그때 법률에 대해서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하고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을 구분하는 아주 좋은 기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느냐 없느냐. 예. 진행 중인 재판이 있으면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고요. 만약에 진행 중인 재판이 지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헌법소원 심판도 마찬가지로 청구권자의 주장이 인용되기 위해선 구인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요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그럼 위헌법률 심판에 의해서 인용 판결을 받는 경우와 위헌법률 심사형 청구에서 헌법소원에서 인용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받은 법률이나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받은 법률은 바로 다음날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위헌법률 심판이나 아니면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위헌 결정이고요. 하나가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예. 위헌 결정은요, 위헌이라고 하는 결정을 9인 중에 6인 이상이 하면 인용되는 것으로서 바로 다음 날부터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같은 경우에는요, 당장 법률의 효력을 없애야 되는데 문제는 이 법률이 없어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입법이 필요한 경우,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기본권을 좀 침해하지 않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또는 일정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이후의 효력을 상실하자. 그러니까 효력을 없애자. 헌법 불합치 판결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서부터 기간이 아니라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법적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청구와 그리고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 때 위헌 판결과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는데 둘이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개념이 다 끝났습니다. 양이 조금 많아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법과 정치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에 외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암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문제는 여러분들 최근 나온 문제에서부터 중점적으로 풀어볼게요. 217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자치구도 국가기관이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는 거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권리구제형이건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건 헌법소원은 최종 수단,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구제 방법을 다 강구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만 할 수 있죠. 예, 맞는 말입니다. 3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하는 건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고요. 예.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청구는 법원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이게 헷갈리지만 잘 기억해 두세요. 법원이 할 수 있는 게 위헌법률 심판 청구고, 예. 그리고 재판의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건 처음에 법원에다가 뭘 청구한다? 위헌법률 심판, 청구 제청을 하고 그게 기각됐을 경우에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틀린 건 답이 3번입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A가 가진 권한에 관한 기사이다. 그 밖에 A의 권한으로서 옳은 것은 A는 진모 씨 등이 전국의 모든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사항 23호가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때 합헌 결정을 내린 A가 누굽니까? 즉 어떠한 법률과 어떤 법률 조항과 그로 인한 행정부의 행정처분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죠. 그럼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첫 번째 1번 행정소송.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 권한은 행정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사재판.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1심은 지방법원이 그리고 2심은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3심은 대법원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죠. 3번 선거재판. 선거재판은 대법원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권한쟁의 심판. 그렇죠. 국가기관들 간의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죠. 답은 몇 번 여러분들? 4번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221쪽의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간통했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해당 사건이 진행되던 중에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이제 위헌법률 심판 청구 제청이라고 해도 되고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고 해도 됩니다. 제청 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인격권과 모모는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고 하는 내밀한 사적 생활 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 일단 볼게요. 한번 여러분 선지로 가서요. 선지 1번. 가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는 건 누구죠, 여러분들? 바로 법원의 권한이죠. 즉 법원에게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국민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위헌법률 심판 제청 또는 청구는 법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선지는 맞는 말이고요. 2번.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다. 맞죠, 여러분들? 이때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건 위헌법률 심사형 또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니까 2번 선지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다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다.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은 다 행복추구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라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사생활의 보장,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여러분 보세요 한번. 우리가 자유권은요. 국가한테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니까 국가로부터의 자유죠. 예. 그 다음에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이죠, 여러분. 사회권. 예. 그래서 미추친 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런 부분은 자유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자유권 또는 국가로부터 기본권이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틀린 건 답이 4번입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6순위 하고요. 다음에 이제 7순위 국제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